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저기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보험 파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뭐 출제 뭐 비중으로 따지면 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계속 기출 위주로 보면 저기 매년 보험 상품에서 두 문제 정도는 계속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 이론 파트 그리고 임보험법 해가지고 그 상법의 그 보험 그 관련되는 법률 그 정도 이제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일단 보험 이론과 관련해서 이제 보험 역사 뭐 이제 그 부분 나오는데 그 보험 역사와 관련해서는 뭐 다른 나라 역사 뭐 톤틴 연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흐름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 보험 그 역사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 1960년대는 저축 증대 정책에 따른 저축성 보험, 70년대는 수출 중심의 해상 보험. 여기 순서가 바뀌었죠. 60년대가 오히려 해상 보험이고요. 70년대는 뭐 저축성 보험이 발전했고 그리고 8, 90년대 들어와서는 그쵸 이때 이제 마이카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동차 보험 그리고 일반 가계성 보험이 성장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60년대, 70년대, 8, 90년대 어떤 보험이 성장했는지 그건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그 기출됐던 그 지문하고 흡사한 건데 우체국 보험은 1929년에 자 종신보험과 교육보험 자 우리 1929년에 교육보험 과연 있었을까요? 뭐 우리가 워낙 이제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뭐 존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종신보험하고 양로보험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을 시판한 것이 시초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생명보험 등등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지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보시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상호부조제도가 성행하였으나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각종 보와 유사한 제도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 같은 경우 우리 신라시대의 어떤 보라는 어떤 뭐 관습 제도를 물려받아 가지고 보가 성행을 했고요. 조선 시대 때는 오히려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한 개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각종 친목계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 시대 개가 성장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보험이 무엇인가 관련해 가지고 기본 교재 있는 내용보다 좀 압축을 해서 좀 줄였는데 특히 우리나라 보험의 역사는 좀 한번 시험에 지난 시험에 한번 독립된 문제로 하나가 나왔잖아요. 연도그랑 그 다음에 양도보험 요게 나왔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의 구성인데 자 여기는 여러분들 그 보험 그 당사자, 보험 계약의 당사자 그리고 계약 관계자들 그리고 그 각종 보험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거는 말 바꾸는 게 말장난이 아니라 그 말 바꿈으로써 아예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보험 이론 파트는 제가 실제 뭐 모의고사나 그런 것들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렇게 이제 틀리시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쭉 이제 정리하시되 보고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것만 좀 잘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보험자라는 것은 보험회사를 의미하죠. 그래서 인수한 보험회사를 말하는 것 맞네요. 보험자는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지급할 의무 자, 보험료는 누가 내는 겁니까? 보험 계약자가 내는 거고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2번 보시면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요. 보험 수익자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을 말한다. 자, 우리 보험계약자가 내는 거는 보험료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보험료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보험금,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대비해서 내는 금액은 보험료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4번. 4번은 제가 좀 많이 강조드린 건데 보험의 목적물, 그러니까 보험 대상이 있죠. 보험의 목적물은 자, 보험자가 책임져야 될 범위와 한계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어렵다 싶으면 여러분 상해 보험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그래서 보험 대상이 이제 건강이 신체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상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다르다. 그거 생각하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5번, 6번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보험 사고, 정기납, 단기납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 7번 이제 기출됐던 거 보시면 보험 기한에 대하여 상법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을 최초의 보험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아니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됐을 때 그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자, 쭉 돼 있으면 여러분들 청약부터 승낙 그리고 보험 계약이 언제 성립하는지 보험자의 책임은 언제 개시되는지 자, 만약에 보험료를 미납했다 뭐 언제까지 납입 유예 기간이 되는지 그리고 보험의 부활과 관련해서 다시 청약을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 계약의 부활은 언제 성립하는지 그리고 보험 계약의 부활에 있어서 보험자의 책임은 언제부터 개시가 되는지 그런 것들 일련 과정을 갖다 우리 쭉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면 자, 상부상조의 정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한 것이 생명보험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적용되는 게 대소의 법칙, 그 다음에 생명표, 그 다음에 수지상등의 법칙 이렇게 있습니다. 수지상등의 원칙 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대수의 법칙이랑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수지상등의 원칙은 뭐와 뭐의 합이 같다? 자, 우리가 내는 보험료의 총액과 그 다음에 보험금 그리고 사업비의 총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험료하고 보험금의 자리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총액은 보험금과 그 다음에 이 사업비의 총액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다?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의 대소의 법칙 개념에 대한 설명이고요. 11번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생명보험회사나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생명표가 아니라 경험생명표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 이걸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보험료의 총액은 보험금의 총액과 같은 게 아니라 보험료의 총액은 보험금과 사업비의 총액의 합과 같다. 아니면 보험료와 보험금과 사업비의 합의 총액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번 X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3번부터 여러분들 예정 사망률, 예정 비율, 예정 이율, 그 다음에 예정 사업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기출이 2번, 3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암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료냐, 생존보험료냐 그것도 여러분들 구분하시되 다만 이제 사망보험료를 하나만 기억하시면 생존보험률은 사망보험료하고 사망보험하고 보험금하고 반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 보시면 예정 사망률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오래 생존을 하는 거죠. 사망보험료는요 그만큼 생존할 때까지 많이 지급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싸져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는 싸져야 되고 반대로 생존보험료의 보험료는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비싸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는 생존보험의 보험료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비싸진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4번 같은 경우 예정 사망률이 높아지면요 자 사망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의 보험료는 비싸져야 되겠죠. 그래서 싸진다가 아니라 비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는 그냥 금고에다 보관하고 있다가 보험사고 났을 때 보험금에 그냥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라 했죠. 그런 돈이 있으면 운용을 합니다. 그때 운용해서 내는 이율을 갖다가 여러분들 예정 사업 비율이 아니라 예정 이율이라 그러죠. 그래서 15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 16번부터 쭉 이제 보시면 그 27번까지는 뭐 같은 맥락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기출은 제가 기본 강의 때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20번과 관련해서 자 이게 실제 2016년도 시험에 저는 이게 상당히 헷갈렸던 지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험료는 자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예정 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3대 예정률을 기초로 계산한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얼핏 보면 보험료라는 것은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자 보험료라는 것은요 그렇죠 그런 3대 예정률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계산하는 걸 우리는 대수의 법칙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수지상등의 원칙에 근거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20번은 꼭 확인하시고 교재도 이런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7번 한번 보시면 자, 27번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자, 순보험료는 내정 사업비를 기초로 하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순보험료는 여러분들 자, 뭐예요? 우리 영업보험료를 크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눌 수 있죠. 순보험료라는 것은 예정 사망률과 예정 이율을 기초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사업비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정 사업비율은 우리 부가보험료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의 내용은 상관없이 27번에 보시면 순보험료는 예정 사업비율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면 이 말은 그냥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부가보험료의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그게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7번은 순보험료가 아니라 부가보험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도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자 35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예정 그 이율하고 사업 비율하고 그 사망률 뭐 이런 것들 관련되는 지문들을 상당히 많이 내놨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만큼 다 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암기 안 하고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좀 태득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많이 낸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5번 보시면 자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때 그랬네요. 수입이 지출을 초과한다는 것은 이익이 나는 거죠. 그럼 이익 나도 홀라당 다 써버리면 나중에 그 보험 사고 났을 때 보험금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때 그 이익 난 것을 차곡차곡 쌓아두는데 작년에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쌓아두는 거 이걸 우리가 책임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사망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급해야 될 보험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책임 준비금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 만기가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책임 준비금은 장래로 갈수록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보시면 그 이차익하고 비차익의 개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차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운용 이익을 예정했던 것보다 실제 운용이익이 많아졌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차익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지출해야 될 사업 비용을 갖다가 예정 사업 비율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사업 비용이 만약에 더 적어졌다. 그러면요. 그때는 비차익이라 해서 이익이 남겠죠. 그래서 그거 양자를 갖다가 그 개념을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6번 같은 경우는 비차익이 아니라 실제 이율에 의한 운용 수익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차익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뭐 37번은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요. 38번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우리 유배당 상품 해가지고 우리 보험 상품 파트에 보시면 유배당 상품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거 좀 확인하시고 유배당 상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이익이 났을 때 그만큼의 운영 이익을 갖다가 우리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해주는 만큼 우리는 이익을 갖다가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배당을 주는 방법으로 뭐 현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요. 보험료하고 쌤쌤이 즉 상계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 뭐 언제나 유배당을 우리가 가입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무배당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계약자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배당은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9번 보시면 생명보험 상품은 무형의 상품, 그 형태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 보장을 주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자를 사 먹거나 아니면 음식을 사 먹으면요, 우리가 그것을 구매하는과 동시에 만족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제가 바보같이 에어컨을 틀었는데 저쪽 잘못 틀었나 봅니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데 오늘 많이 무덥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좀 유의하시고 어쨌든 중간에 땀을 좀 닦느라고 여러분들 많이 끊겼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계약 같은 건 우리가 가입한다고 어떤 이익을 바로 얻는 효용 만족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성 상품이 아니라 비동시성 상품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재화를 갖다가 소비했을 때 얻는 그 상품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매가 동시에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성 상품이라고 한다면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구매와 동시에 어떤 만족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단기간에 얻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비동시성 상품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번은 그냥 교재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요즘에 현명한 좀 지혜로운 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보험에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전통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보험 판매자의 권유에 의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아니라 판매자의 어떤 뭐 설득이나 권유에 의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약과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선택과 무관하다라고 되네요. 그럼 선택과 관계되는 거는 내가 그 특약을 갖다가 주계약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는요. 선택 부가특약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주계약에 고정시켜서 판매한다. 고정이니까요. 이거는 고정특약이 돼야 되겠죠. 종속특약이 아니라 고정특약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보시면 생존보험에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있다. 자, 우리
그 보험 기간을 미리 정해놓은 정기보험,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종신보험, 요거는 여러분들 사망보험에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42번 X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보험하고 종신보험 개념은 시험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3번, 뭐 44번 그렇게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5번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생존보험이라는 것은 자, 일정한 기간에 이분이 생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만기 시까지 그분이 생존해 있지 않으면요, 그렇죠, 보험료를 갖다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만 환급된다는 특징이 있다. 자, 보험금뿐만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45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5번, 자, 46번. 46번은 자, 제가 이건 모의고사도 좀 출제했던 지문인데 여러분 이 표현 같은 경우 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생존보험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보장 기능이 약하죠. 반면에 저축 기능은 큽니다.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네요. 보장 기능이 약한 반면에 저축 기능이 강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 대비는 좋겠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다 틀렸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보시면 그 47번. 자,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좀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생명보험 고유의 기능인 위험 보장보다는 생존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 기능을 강화한 보험으로 장기간에 걸쳐, 우리 저축성 보험은 장기간보다 단기간에 목돈 마련이 유리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립비 적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이제 보시면 자, 보장성 보험은 주로 사망, 질병, 재해 등 각종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 맞죠?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기납입 보험료를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에도 보면 만기 시 뭐 환급된 보험료가 없을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납입한 보험료보다 대부분은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받을 수 없다 하면 틀리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제한되거나 적을 수는 있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야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에 연금보험, 51번에 교육보험, 그 다음에 52번에 보시면 채권 배당. 요거는 CI 보험이 아니라 뭐죠? 변액보험이었잖아요. 그런 개념들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 54번부터 여러분 기출됐던 거 정말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의 종류와 관련되는 개념 확인하는 문제였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파트가 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이 이제 보험 상품, 그 다음에 보험 관련 세금 요 두 개, 그리고 예금, 우체국 예금 상품 파트 있죠. 근데 우체국 예금 상품 파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복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저축성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적립식 예금, 적립식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예치식 예금 같은 경우에 그 각각을 갖다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렸더니 뭐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랑 이제 강의 이제 같이 들으셨던 분들은. 근데 보험 관련 세금도 이게 처음 볼 때는 상당히 막연하고 어려운데 좀 계속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 보험 관련 세금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 개념들 그 정도만 잘 확인하시고 양자를 갖다가 좀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비교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자신 없으신 분들은 좀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조금 더 반복을 하셔가지고 또 시험 당일날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시험 당일날 볼 걸 너무 많이 양을 정해버리면 너무 불안해지고 또 막상 못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봐야 될 걸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관련 세금 이제 보시면 세액 공제 나오죠. 우리 이거는 보장성 보험뿐만 아니라 연금저축보험에도 세액 공제는 됩니다. 다만 이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 이제 장애인 전용의 경우는 납입한 보험료의 100만 원 한도로 15%, 일반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 한도로 12%, 그리고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400만 원 한도 12% 내지 15%. 그러니까 어쨌든 세액 공제는 되죠. 근데 세액 공제가 되기 위해서 아무나 세액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근로자 본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들은 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2번 보세요.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험, 연금저축 보험 모두 세액 공제와 관련해요.
12%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각각 다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이거는 좀 보시면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납입한 보험료 100만 원이 아니라 자, 여기는 우리 연금저축보험이니까 400만 원 한도. 그래서 이건 12가 아니고 이거는 15% 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액공제가 되기 위한 요건 그 앞에 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표와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들 한번 점검하시라고 냈던 지문이니까 이거 보시면서 이제 다시 교재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보장성 보험에서 보험료가 세액공제가 되기 위해서는 만기 환급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면요 세액공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기로 환급되는 금액이 오히려 납입한 보험료보다 안 될 때 그때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4번 이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유력합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 전용 보험은 자 요건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똑같아요. 만기 환급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딱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애인이 자, 장애인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부양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경우 많고 이때 장애인은 뭐는 반드시 된다.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되는 장애인 전용 보험하면 틀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문 나올 가능성도 높으니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자 연금저축보험은 자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거, 요 신개인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 구개인연금하고 양자 비교하는 거 시험에 기출됐었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보험 관련 세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연간 1,800만 원 이내에서 5년 이상 납입하는 연금저축이다. 맞는 지문이죠. 구개인연금 같은 경우는요. 분기 3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이 아니라 10년 이상이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20대 이상이었다면 신개인연금은 0세 이상 뭐 양자들 이렇게 비교하는 거 있죠. 그거 이제 정확하게 시험에 한번 나왔지만 그거 여러분들 좀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 뭐 그래가지고 기본공제 대상자 해가지고 그 있었죠. 그래서 근로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근데 배우자는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따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여기 하나는 것도 아니고요. 직계, 존속, 비속. 그 다음에 어쨌든 동거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뭐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8번 그걸 갖다가 지문화 시킨 게 바로 8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7번 X, 8번 O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은 기출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도 장애인 전용 보험과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 그냥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비과세가 되는 요건 그거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의 요건 근데 예외적으로 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이 있죠. 그거는 별도의 요건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신형 같은 경우도 종신형 같은 경우도 별도의 요건이 적용되니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 모든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보험계약으로서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자, 이거는 모든 하면 안 되고 그 적립식, 월적립식하고 그 다음에 종신형은 제외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 보시면 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 자, 그래서 저축성 보험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요. 연금 형태로라도 별도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연금 형태로 분할해 지급한다 이러면은 여러분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X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 시험에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세액 공제가 되기 위한 요건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맞네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완납. 자, 여러분들 보험료는 완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완납 요 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매월 내는 기본 보험료가 균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납 기간이 6개월 이내야 된다. 그 네 가지 요건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3번 X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이게 종신형인데요. 그래서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고 사망시에는 계약과 연금 재원이 소멸하며 자, 이 첫 번째 요건 맞습니다. 그래서 종신형 연금 보험과 관련해서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쨌든 우리 그 보험금 연금이 지급되는
동시에 뭡니까? 사망 시까지 그러면 연금 재원이 소멸하는 그 첫 번째 요건이 충족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요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 두 번째 요건도 맞네요. 세 번째, 최초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종신연금 보험의 경우에는 연금 외에 일정한 수익을 지급받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아직까지 기출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저축성 보험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 그 비과세가 되기 위한 요건은 각각 세 가지로 구분하셔가지고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 자, 이게 기출 한번 되기는 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 1월 21일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계약은, 자, 이건 10년 이상이 아니라 이거는, 그쵸, 2000 몇 년이죠? 2000년이니까 이거는 5년 이상 유지하면 그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뭐 16번, 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농어촌 특별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17번부터는 자, 세제 혜택 연금보험, 세제 비혜택 연금보험입니다. 제가 강의 시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들 표 이제는 자유자재로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액공제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400만 원 들어 12 내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세제 비혜택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 중간에 만기가 안 됐는데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요, 세액공제 연금 같은 경우는 자 기타 소득세 16.5% 이렇게 부과가 되고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했을 때는요, 우리 기타 소득세로 가는 게 아니라 연금 수령 때 적용되는 그 뭐 3.3, 4.4, 5.5 그게 적용이 되고요. 반면에 세액 비공제 그 뭐죠? 세제 비혜택. 죄송합니다. 세제 비혜택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해지하면요, 그냥 일반 세율 15.4% 요게 부과가 되고요. 다만 연금 수령할 때는 별도의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7번 세제 혜택 연금보험을 중도 해지했으니까요, 기타 소득세가 부과돼야 되겠죠. 반면에 18번요, 세제 비혜택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할 때 별도의 세금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설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잘못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건 이제 정오표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9번 보세요. 세제 혜택 연금보험을 중도 해지한 경우 보험 차익과 실제 세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의 누계액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되는데, 여러분들 무조건 그렇게만 기억하십시오. 세공제를 받지 않은 거는요, 그렇죠, 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요, 세공제를 받은 보험료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그 20 몇 분까지 있나요? 예. 30분까지 있네요. 그래서 한 두 문제 정도만 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표만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거 보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2번 한번 볼게요. 세제 혜택 연금보험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보험료는 기타 소득세 부과 대상 아니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22번 X 이렇게 가면 되고요. 다음에 24번은요. 세제 혜택 연금보험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보험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세제 혜택 연금보험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럼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는 하되 이익이 났으니까요. 그럼 비과세가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보험 차익이니까, 그렇죠, 기타 소득세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6번 보시면 세제 혜택 연금보험에서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이 경우 연금 수령액 중 연간 납입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분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은요, 그렇죠, 과세 대상 연금에서 제외해야 되겠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은 있는 그대로 확인하십시오. 연금 수령할 때 과세하는 금액은 연금 소득세의 경우,
그렇죠. 과세 대상 금액은 총 연금 수령액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세 대상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연금 소득세와 관련해 가지고 나이에 따라서 55세, 70세, 뭐 70에서 80, 80 이상 해가지고 5.5, 4.4, 3.3 될 때, 자 그리고 종신형 같은 경우는 4.4 했잖아요. 중복될 때는 낮은 세율 적용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제 30번까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1번 보시면 개인연금과 달리 연금저축, 즉 신개인연금은 20세 이상이 아니라 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내용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은 모두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아까 우리 잠깐 말씀드렸지만 납입기간이 과거 구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이었다면 신개인연금은 5년 이상,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35번 한번 볼게요.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해지하더라도, 자, 이거는 여러분 좀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가입 그 시기와 상관없이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해지, 자, 요거는 뭡니까? 해지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더 붙는 거죠. 해지 가산세가 부과되느냐? 근데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것은 그래서 해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 요거 35번 기출이랑 비슷한 지문이니까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6번도요. 2009년 1월 30일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퇴직에 기하여 해지하겠다면 그때는 해지가산세 면제. 그래서 해지가산세 그 이전에 그 연금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런 식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지가산세가 면제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표 있죠. 그거 여러분들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38번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부과되는 기타 소득이란 해양하급급에서 총 납입 보험료를 뺀 금액에다가, 그렇죠? 우리가 기타 소득이란 저 여러분들 요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연금저축이 있어 기타 소득세 중간에 해지했을 때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때는 해약 환급금에서 내가 받는 금액에서 내가 냈던 납입 보험료를 뺀 금액에다가 실제로 세액공제를 이때요 받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을 더한값이다. 그래서 여기 도시가 해가지고 이꼬로 등호관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번부터 쭉 보시면 이제 43번까지 기출됐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번부터는 제가 그 생명보험 그 용어 설명인가요? 그거에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출제될 만한 것들은 싸그리 그냥 다 집어넣어 순서대로 다 넣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양자 비교하시면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 주목해서 이제 볼 거는 기본 교재 내용에 본문의 내용에 없는 것들이 있죠. 가령 뭐 지금 첫 번째처럼 보험계약의 가입 나이가 보험계약자의 나이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연령이다라는 거, 그런 것들 거기 45번이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 쭉 하시고요. 저기 51번 이제 한번 볼게요.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공용보험 맞죠? 공용보험인데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18세 이상이면 100세 먹은 할아버지도 가입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18세에서 60세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하시면 공무원이 되신다. 그러면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국민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외에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없고 다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 수록한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페이지 보시면 그 63번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자, 오늘이 만약에 5월 뭐 15일이다. 그래서 5월 15일이고 보험료를 원래 5월 3일까지 냈어야 되는데 안 냈다. 그러면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은 언제까지 주나요? 다음 달 말이니까 6월 7월. 그러니까 보험료가 내는 달이 5월 달이었는데 안 냈잖아요. 다음 달 말이니까 7월 달 말까지, 그때까지 내면 계속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53번에 보시면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유예기간이 아니라 다음 달의 말일까지의 유예기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65번 같은 경우는 그 첫째, 사고 발생의 확실성이 존재해요. 자, 사고 발생의 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건 오히려 보험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험 사고에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사고는 날 확률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험사가 언제 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보험사 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보험사고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 71번 보시면 자, 보험 중개인, 요 보험 모집인 안 해요. 그래서 보험 중개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독립한, 그러니까 독립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되어라는 말이 틀렸네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아, 땀이 죄송합니다. 중간에 이거 끊을 수도 없고 이게 막 아니 완전 거의 사우나 찜통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85페이지 보시면 그 자연보험료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95번 볼게요. 자연보험료는 매년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이 되면 보험료 납입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자연보험료의 총액을 전 보험기간에 균등하게 할당하여 평준화한 것을 평균보험료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보험료라는 것은 이런 것들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매년 이렇게 산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이가 먹을수록 보험료는 점점 높아지겠죠. 그럼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험 기간 중에 그 보험료를 산출을 해가지고 그걸 균등하게 이렇게 나누는 거, 그걸 우리가 평균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95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98번. 자, 이거 이렇게 해설이 잠깐만 94번부터 먼저 갈게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의무에 의해서 최초로 납하는 게 아니라 납입하는 보험료를 초회보험, 최초로 내리는 거니까 초회보험료 맞고요. 98번 보시면 자, 이게 정답 자체가 지금 오타가 났는데, 자, 한번 볼게요. 보험계약자가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걸 해지. 자, 여러분들 해지하고 해지 차이가 뭐냐면, 해제라는 거는요, 소급해서 효력을 갖다가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성립되고 난 다음에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해제라 그러고요. 해지라는 거는요, 소급하는 게 아니라 장래를 향해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걸 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제랑 해지는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험계약자가 소급했다 했으니까 이건 해지가 아니라 해제란 말이 정확한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6페이지 보시면 이제 보험계약법인데, 이제 실제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저기 질문을 좀 드려보거나 그렇게 하면 그 아파트 앞부분은 잘 하시는데, 이 인보험편에서 좀 조문을 갖다가 좀 꼬아내거나 그렇게 하면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여러분들 그 중과실이냐 과실이냐 그건 좀 잘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공무원 시험에서 조문 문제가 나왔으면 토시 하나 틀려도 그거는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답 12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조문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번 요물계약 요식계약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쭉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보시면 12번 한번 볼게요. 12번. 보험계약법은 사회보험과 사보험관계 모두에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보험계약법, 계약법이죠. 요거는 그러니까 사보험관계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사회보험은 별도의 어떤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그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12번 X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13번은 제가 여기 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보험계약은 영리성, 단체성, 기술성, 사회성, 공공성 맞습니다. 근데 임의 법규적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교재 자체에서는 상대적 강행 법규성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원칙은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원칙은요, 임의법규 성질을 갖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고요. 그 교재 자체가 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13번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삭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요걸 보시고 임의법규성이 아니라 상대적 강행법규성이다 해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해도 물론 이제 정답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자 의도는 원칙적으로 이미 법규적 성질을 갖지만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적 강행 법규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13번은 그냥 삭제를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보험사업자는 대수법칙,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험계약법은 자, 대수의 법칙, 수의상당의 원칙 이거에 의해서 보험료 산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 성격과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체적 성격이 아니라, 단체적 성격이라는 건 뭐예요? 보험 계약자가 수많은
보험 계약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보험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나중에 보험 사고 났을 때 보험금 지급하는 거 그것과 관련되는 거고요. 수의 상등의 원칙이나 대수의 법칙과 관련해서 보험료 산출하는 거는 기술적 성격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15번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 보험 계약 당사자, 우편 계약의 당사자, 예금 계약의 당사자 꼭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편 계약의 당사자는 발송인과 우편 간서고요. 수취인 같은 경우는 우편 이용 계약 관계자는 될 수 있지만 계약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라는 것은 청약과 상납에 의해서 보험계약 성립할 때 그 당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종 권리,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각종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도 보험계약의 당사자라면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이렇게 가야 돼요. 보는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게 땀이 너무 많이 나네요. 지금 거의 찜통이네. 지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그래서 15번은 보험계약 관계자 그럼 맞아요. 근데 당사자 그러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로 이렇게 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16번 보시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맞죠?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는 그쪽 국가가 보험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뭐 이건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자기를 위한 보험,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 자 이렇게 되는데 그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하고 동일이면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 생명보험이라 그러면 동일인이다. 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이면 자기 생명이 보험이 될 거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타인 생명이 보험이 될 거고요. 그럼 반면에 보험 수익자와 그다음 보험계약자가 같으면요. 그럼 자기를 위한 보험이 될 거고요. 보험 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다르다 그러면 타인을 위한 보험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다음 18번은 뭐 그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납입 의무라고 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지문이죠. 여러분들 그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해야 될 의무 이렇게 크게 보험료는 납입이 맞겠죠. 그래서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 의무 이렇게 가면 되고요. 아니면 그 어쨌든 이건 틀린 겁니다. 보험계약자는 만약 보험금을 한다면 보험금은 납입이라는 표현보다 지급이라는 말이 낫겠죠. 그래서 보험금 납입은 매치가 좀 안 돼가지고 좀 문제가 좀 그런데 어쨌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 납입해야 될 의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 이렇게 가는 게 매끄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 가려달라고 냈던 문제니까 어쨌든 X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를 할 때 우리 그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요. 우리 상법에서는 만 15세 미만자,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면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요.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20번 타인 사망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자, 보험금 수령할 때 서면에 동의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할 때죠.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 시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21번부터는 이제 시험에 또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21번은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경우에 그걸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 그렇죠.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이겠습니다. 자, 근데 22번 보시면 계약자가 보험계약 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근데 사망보험이냐 아니면 23번처럼 생존보험이냐 아니면 상해보험이냐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 보험 수익자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그렇죠. 피보험자의 상속인이고요. 생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계약자입니다. 그래서 22번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23번 같은 경우 생존보험금 같은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의 보험 계약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24번처럼요. 2번으로 다쳤다. 상해보험이다. 그러면요. 그 다친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번은 그 여러분들 그 조문과 관련되는 내용이거든요. 25번, 26번. 그래서 그 상법 조문과 관련해서 출제한 내용이니까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험 수익자가 보험 손속 중에 사망했다. 그럼 보험 계약자가 다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권 행사하기 전에 또 보험 계약자 역시 사망했다. 그때는 자 이제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때는 보험 수익자나 아니면 그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자 보험 수익자로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 25번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보험 수익자를 지정을 했는데
보험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죠. 그 경우에는 자 보험계약자가 그 지정을 다시 하기 전에 사망했다면 그렇죠.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험계약자의 상속인 아닙니다. 근데 26번은요.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했다. 그러면 피보험자를 보험 수익자로 한다. 또한 보험계약에서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 생겼다면 자 이때는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25번, 26번 이렇게 좀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지문이 바로 27번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보시면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피보험자의 동의는 언제 필요합니까? 그래서 보험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때 필요해요. 근데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저기 보험 대상자 즉 피보험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타인을 위한 보험 같은 경우는 그때는 자 우리 보험 수익자에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8번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건 틀렸고요. 만약에 타인을 위한 보험, 즉 보험 수익자가 별도로 존재할 때는 보험 수익자의 동의를 얻거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보험 증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9번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상법 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보험의 경우 만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무효로 한다 그래야 되죠. 그럼 생존보험은요? 이거는 오히려 15세 미만자에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쭉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이 강조드리는 게 34번, 35번 상법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34번 보시면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러하지 않습니다. 33번처럼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아니면 보험사고가 아예 발생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미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성립 이전에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합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 34번은 그래서 무효인데요. 3번은 무효고요. 34번 같은 경우처럼 당사자 쌍방 그리고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무효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까지 33, 34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다음에 35번 같은 경우 자 보험금 지급 사유 즉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요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보험 금액을 정합니다. 근데 보험 금액을 날짜를 명시해서 정하라 그러면 부실 조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하라. 그렇지만 날짜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고려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체 없이 보험 금액을 정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지만 보험 금액을 정했다면요. 그 보험금 지급하는 거는 보험회사 일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집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을 명시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10일 내에 지급해라. 그래서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지체 없이 보험 금액을 정하고 그 다음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단기납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쭉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9번부터 여러분들 제가 꼭 많이 강조 드렸던 건데 자 청약 보험계약이 청약은 누가 합니까? 보험계약자가 합니다. 그럼 승낙은요? 그렇죠. 보험자가 하죠. 그럼 보험계약자 같은 경우 요즘 관례적으로 보험계약 청약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보험자의 책임 기간은 언제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갖다가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험계약이 무사히 성립돼 가지고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해서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약을 했는데 보험자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보험 대상 가입 대상 거절죄에 해당되니까 이거 거절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험계약을 청약을 했는데 그것을 승낙하는 게 아니라 거절할 때, 자 거절은 누가 한다? 보험자이죠. 보험자 입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자 측에서 거절을 할 때는 받은 보험료만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보험료에다가 연복리 그리고 플러스 1% 이자까지 가산해서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나 보험계약 가입할래요 하고 보험료 납입하고 청약을 했는데 근데 뭐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지인이 부탁으로 그쪽 보험을 갖다가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는요, 그렇죠. 이때는 보험 계약자의
일방적인 사유에서 청약을 거둬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보험자 입장에서는 받은 보험료만을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9번 보시면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 해당 계약의 예정 이유를 연단위 복리 요것만 있으면 안 돼요. 플러스 1%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계산한 금액에 보험료를 더해서 돌려준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0번 같은 경우 자 보험자는 자, 이게 좀 오타가 났네요. 보험자는 보험자가 청약한 경우가 아니라 청약은 여러분들 보험 계약자겠죠. 그래서 자, 보험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을 승낙 또는 거절해야 되는데 30일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요. 자, 이때는 우리 상법에서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론 승낙이나 거절이나 이런 의사 표시가 있으면 그 의사 표시된 대로의 효과가 발생을 하겠지만 의사 표시가 없었다. 그러면 승낙한 걸로 보고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청약을 했는데 보험자에 의해서 30일 동안 어떤 납부의 통지를 갖다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역시 승낙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건 거절이 아니라 승낙한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1번처럼 철회할 때는요 받은 보험료만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2번 같은 거 청약 우리 철회 기간 있잖아요. 우리 TV 같은데 광고 보면 보험 계약 막 할 때 보험 계약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철회는요, 그렇죠. 청약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30일 초과하면 청약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회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렇죠. 보험계약자이겠고 거절권은요 보험자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43번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뀌었고요. 44번. 자, 이게 보험 가입 증서를 받을 때는 30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 갑이 2016년 5월 1일에 보험 계약 체결하고 이틀 뒤 5월 3일에 보험 가입 증서를 받았다면 갑은 보험 계약을 15일 내에 철회할 수 있으므로 자, 문제가 지금 보니까 좀 상당히 안 좋네요. 자, 이게 2016년 5월 1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가 아니라 청약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자, 청약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청약하고 이틀 뒤인 5월 3일에 보험 가입 증서를 받았다. 자, 여러분들 청약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증서를 받았다면 보험 가입 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월 1일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라 5월 3일부터 15일 기산하면요 5월 18일 초일 불산입 원칙 적용하면 5월 18일까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44번 X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45번은 승낙 전 사고 담보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기출 한번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험료는 냈어요. 보험료를 냈어야 돼요. 보험료는 내고 청약을 했습니다. 근데 보험자 입장에서 그 승낙이나 그 거절, 즉 납부의 통지를 하기 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보험을 거절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뭐 고지의무 위반이라든지 승낙 거절 지급 분야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 아직 승낙을 하기 전이라도 그 보험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게 바로 승낙 전 사고 담보. 그래서 그게 45번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자의 책임은요, 그러니까 승낙시로 소급되는 게 아니라 보험자 책임은 언제? 최초 보험료 난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보험자의 책임 개시 기간, 그다음에 보험계약 성립 시기 이런 것들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46번 X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번 같은 경우에 자, 우리 보험증권이라는 것은 실무에서 여러분 승낙의 의사표시에 가름해서 지급되는 교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성립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을 우편으로 교부를 했는데 그게 중간에 분실이 됐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래도 여러분들 보험계약 성립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아닙니다. 47번 보험정서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보험계약 성립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 성립할 때는 우리 조문에 뭐라고 했냐 지체 없이 보험증권 작성해서 교부해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요 그럼 그때는 보험증권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9번, 50번 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51번은 승낙 전 사고 담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2번처럼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요거는 우리가 무효로 가고요. 취소라는 것은 일단 계약은 성립하되 취소권을 행사하면요, 계약 성립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부터는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들 기출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기출 수업 시간 중에 다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7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고지 의무 위반 보세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동시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특히 고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관련되는 조문들을 좀 꼼꼼하게 좀 보세요. 고지 의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자, 너가 아는 거 다 풀어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서면으로 보면 질문사항 있잖아요. 그거 그냥 정확하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고의나 중과실로 만약에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자신의 병력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속이면 그게 이제 해지 사유가 되는 겁니다. 보험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다만 문제는 여기처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느냐,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냐 없냐 그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발생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7번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58번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 아까 해지라는 것은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해약 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적은 금액, 자 이건 나쁜 사람은 아니죠. 적은 금액이 아니라 많은 금액을 주는 거예요. 많은 금액 준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9번, 60번 같은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 부분만 무효로 하고요. 아예 상납 거절, 아예 체결할 수 없으면 전체를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59번, 60번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 그것과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쳤냐? 자, 우리 증명과 관련해서는 다 보험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 쪽에서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예금주가 증명하는 거는 우리 앞에 예금 파트에서 알아놨었잖아요. 그래서 통장을 발행해 줬는데 자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주고 돈 확인하지 않고 통장을 발행해 줬는데 실제 금액이 모자랐던 경우에 그때는 그때는 금융기관이, 그때는 통장을 발행했을 때는 금융기관이 입증하고요. 그게 아니라 통장 발행을 안 해주고 그냥 말만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게 100만 원이라고 돈 주고 난 다음에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90만 원이다. 그러면 그 100만 원에 대한 입금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때 예금주에게 있다. 그 유일하게 그거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다 우체국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같은 이런 기업 측에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여러분들 고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좀 잘 보시고요. 특히 또 고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또 여러분 알아두실 게 상법 규정. 그래서 상법과 관련해서 상법은 고지 의무 위반을 했어요. 근데 보험 그 고지 의무 위반한 게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약관상에서는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보험계약자에게 더 유리하게 2년이 지쳐간 경우엔 해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3, 2 이런 거 숫자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했을 때 여러분들 자 62번 보세요.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면요, 그렇죠, 이거는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해도 해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문들은 잘 기억해 주시고요. 63번 같은 경우는 자 1개월 3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 측에서 해지할 수 없는 기간은 안날로부터 1개월,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문제집에, 그렇죠, 이건 과거 문제집이죠. 그 문제집에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날로부터 갈로해가지고 1개월, 그 다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있은 날로부터 3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약간은 저 상법보다 더 계약자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65번 보세요. 모집자가 고지 의무 사항을 청약서에 임의로 기재했다. 그럼 임의로 기재했으면 이거는 구속력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지하시오라고 이렇게 막 질문사항을 적었어요. 근데 내가 허위로 작성을 했거나 작성을 안 했다, 그러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거는 해지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보험 모집인이 임의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자 우리 보험계약자가 자필 서명한 경우는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자 고지 의무 위반의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요거는 맞는 거네요. 자필 서면 그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66번은 여러분들이 해설을 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업표와 관련해서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계로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한 후 1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계약은 성립했어요. 그럼 보험료는 지체 없이 내야 되겠죠. 근데 최소한 몇 달 이내는 내라? 저 2개월 이내는 내야 됩니다. 2개월을 지나도록 도과하도록 보험료를 안 냈다. 그럼 보험계약은 해제된 걸로 보는 게 우리 상법의 규정이고요. 자, 그 외에는 여러분들 쭉 보시고 그 다음에 69번 보시면 자, 우리 보험계약자 쪽에서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보험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1번 보시면 보험계약의 전부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자는 납입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근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이유가 보니까 이 보험계약자 측이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고 감추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거 괘씸하잖아요. 보험료 돌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이나 무중과실인 경우에는 자 우리가 돌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71번 X고요. 72번 보험계약의 전부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선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는 납입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 요거는 보험계약자 측 전부의 성행이나 무과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엔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두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2번 X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3번은요. 그렇죠. 보험사고 발생 전에 일부 해지하면요. 자 이때는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해야 됩니다. 자, 이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년치 보험료를 다 받았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그럼 3개월 지분에 대한 해당하는 보험료는 이미 경과됐던 거니까 그때 해지되더라도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하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를 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아직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그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반환할 의무를 져야 되겠죠. 그래서 73번은 미경과 보험료 반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74번은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질문 같아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여러분들 보험계약 체결했다고 언제까지 보험료 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훨씬 적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해지 그 해약 환급금과 관련해서는 이게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이면 보험계약 해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거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보시면 자 75번. 자, 이게 상법 조문에 있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거 보험수익자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요,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넣거나 아니면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X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7번 한번 볼게요. 76번은 가벼운 내용이니까요. 77번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 보험가입자 측의 고의로 생긴 경우에는 나쁜 사람들이죠. 그때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만 맞습니다. 근데 과실로 인한 경우는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보험가입자 측의 고의뿐만 아니라 중과실도 보험금 지급 책임 면합니다. 그래서 후단의 설명이 달렸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78번 보시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 보험가입자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는데 이때 그러한 도덕적 위험에 대한 면책사의 입증 책임은 자 입증 책임이니까 보험자 측에 있겠죠. 그래서 보험자 측에 있으며 이때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선이라더라도 피보험자가 고의로 어떤 보험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면 보험금 지급 책임 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79번 보시면 이것도 조문인데, 보험사고가 전쟁으로 인하여 생긴 때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네. 자, 감액이 아니라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거 나면 보험사고 엄청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때 그거 보험금 다 책임 물어버리면 보험회사는 망할 겁니다. 근데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금 지급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약정이라는 것은 별도의 뭐 특약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뭐 보험상품, 뭐 약정을 통해서 전쟁 이럴 때도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한다라는 거 당사자들끼리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할 책임은 없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80번 같은 내용이고 81번 보시면 보험료 지급은 예금 반환처럼, 자, 우리 예금 반환처럼 하면 되죠. 예금 반환이 채권자가 돈을 달라라고 하는 추심 채무라면요, 보험료 지급은요, 그래서 지참 채무입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 납입해야 될 의무, 보험료 납입할 의무가 있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가서 직접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참 채무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번 말장난이죠. 보험금 지급이 아니라 보험료 지급이 바로 책임 발생의 전제가 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보험료를 몇 달 동안 납입하지 않으면, 그래서 2개월 동안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해지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84번은 여러분 계속 보험료, 그러니까 이미 책임이 개시됐는데 그때 보험료 내는 거는요, 그것은 최초 보험료가 아니라 계속 보험료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88번까지 쭉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89번부터는 이제 보험계약의 부활과 관련되는 내용이네요. 96번까지. 자, 보험계약의 부활이라는 것은 상법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89번 보험 상법 규정에는 없지만이라는 말이 틀렸고요. 근데 자, 90번 보시면 자, 보험계약에 요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납입을 안 해서 해지된 경우로서 그 해지 환급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됩니다. 그래서 지금 90번처럼 부활을 청구할 때는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이행해야 하며 해지 환급금을 지급받았다면 보험계약 부활은 그렇죠,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1번 그 마지막 거 볼게요. 한 달이 지나도록 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부활 청약에 대해서 대답이 없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보험계약 최초의 계약하고 마찬가지로 30일 동안 납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을 승낙한 걸로 본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상법 규정이고요. 그 부활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활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부활 승낙 의제가 돼서 부활한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92번 보세요. 연체 보험료와 약정 이자를 받은 후 30일이 지나도록 보험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이 마찬가지로 승낙 의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3번 이거 동전 그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거고요. 그다음 94번 보시면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된 시점부터 부활될 때까지 기간은 그거 여러분 책임 만약에 부과한다면요 다 부활 신청하게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계약이 해지된 시점부터 보험계약이 부활이 그 성립된 그 시점 있죠. 그 사이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자, 지금 보시면 2016년 2월 6일은요, 그죠? 해지 즉 보험계약이 실효되고 부활되기 그 중간 사이 기간이었잖아요. 그럼 보험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역선택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 우리 부활을 갖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보험계약 체결했을 때는 그냥 뭐 보험계약 체결했다가 그래서 뭐 보험료에 부담이 돼가지고 보험계약이 해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뭐 나이도 먹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질병의 위험성이 높아졌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질병을 감추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선의의 다수의 어떤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 어떤 역선택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청약에 대한 심사를 꼼꼼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부활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청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게 보험료를 납입을 안 하면요. 그렇죠. 보험자 측에서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 내세요라고 채고를 합니다. 그래도 채고를 했는데도 안 내면 그러면 자, 이때까지 안 냈으면 우리 보험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또 이제 별도의 통보 후에 이제 해지를 해야 돼요. 해지를 하고 그러면 부활 계약을 청약하고 부활 계약을 승낙합니다. 부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우리 청약할 때 단지 그냥 부활해 주세요 이런다고 부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된 시점부터 그쵸, 청약 시점까지 뭡니까? 안 냈든 연체된 보험료
내면서 청약하면 그만인가요? 아니에요. 연체된 보험료뿐만 아니라 그 기간까지의 이자까지 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부활을 청약할 때는 연체된 보험료에다가 그 이자까지 합산해가지고 청약을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보험자 쪽에서는 승낙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30일 이내에 부활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라든지 거절이라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때는 승낙 의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승낙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저기 이게 뭐 OX도 이렇게 쭉 혼자 이제 보시고 뭐 물론 강의를 들으실 때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보니까 혼자 이렇게 막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사지선다 푸는 것보다는 분명히 재미는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요 OX를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실전처럼 그렇게 OX 아니면 틀린 것 위주로 이제 체크만 하셔가지고 어떤 교재 내용 그 확인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우체국 상품 파트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체국 상품 파트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